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네, 이번 주 서울에 비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지역마다 크고 작은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해도 잦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주말 뉴스에선 이 지역의 이슈를 중심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지방의회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내용으로 주간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종로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종로구의회 의장 등이 업무 추진비를 목적과 맞지 않게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치구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에는 이 공무를 처리할 때 쓰이는 업무 추진비라는 게 주어지는데 이 비용을 목적과 맞지 않게 썼다는 겁니다. 네, 취재진이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종로구의회 의장과 2명의 상임위원장이 소속 정당 모임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 자료가 취재진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이들이 쓴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이 가운데 한 정당의 당원 식대비 의혹이 제기된 올해 1월 12일 업무 추진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종로구의 한 유명 식당에서 구의회 운영위원장과 건설복지위원장이 각각 30만 원, 의장은 43만 8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모두 같은 장소에서 지역 현안 간담회 명분으로 20초 사이 30만 원을 결제하고 의장은 1시간 10분 뒤 업무 추진비를 썼습니다. 해당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국민의힘 종로구 중앙위원회 모임 오찬이 있었고 같은 금액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은 35명, 24명, 24명이 저녁인데 다. 1월 12일에 되거든요. 네. 2월 종로구 중앙에 그러면 2시 11분에 30만 원 2개 하셨고요. 그다음에 3시 23분에 나머지 2개 결제. 현장에 있던 정당 관계자에 따르면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식대비를 결제했다며 당협위원장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등의 업무 추진비가 소속 당원 모임에 사용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 알아봤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 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르면 구의회가 개최한 집회나 각종 회의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특정 정당인 모임은 지방의회 업무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아니면 정당 활동은 사실 개인의 활동이지 그분들의 어떤 그 의회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쓸 수는 없다는 기준에 더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네, 의회의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지 정당 활동은 의회 활동이랑은 조금 무관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해석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에 적용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 규칙 범위에 벗어날 경우 당원 모임은 사적 사용이 커 보일 수 있다며 기부행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라도균 회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종로구 중앙위원회 오찬 자리에 참석해 이시훈 김하영 위원장과 함께 인사만 했을 뿐 각각 다른 룸에서 지역 간담회를 가졌다며 누구와 간담회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의회 홈페이지 종로구의 바란다에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판결 후 이들이 쓴 업무 추진비 공개 요청 글이 올라왔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정당이 식대비 결제에 이어 추가 의혹이 또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종로구청이 주관한 행사에 구 의장이 카드를 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부의장은 주민자치위원회 모임 등에서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7월부터 라도균 종로구 의장이 쓴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42분 의장의 지역구인 숭인동의 한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 40여만 원을 썼습니다. 숭인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최재형 국회의원과 정문원 종로구청장 등이 함께 청소 봉사활동을 한 뒤 아침 식사를 했는데 구 의장이 업무 추진비로 식사비를 낸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업무 추진비 규칙을 보면 구 의장 업무 추진비는 의회가 주관한 회의나 행사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의회가 주관했다면 새마을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웠어야 합니다.
취재 결과 해당 봉사활동은 비공식 행사였고 의장은 지역구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를 썼습니다. 이제 요청이 오니까 우리 패널 입장에서는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개드리기면 되죠. 뒤에 뒤쪽에 꽉 차면 한 25명 되는데 거의 꽉 차서 주셨거든요. 공무원은 안 먹고 그때 이준이하고 나르기는 먹었죠. 이광규 부의장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에서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주민자치위원회 회계장부입니다. 이 부의장이 지난 3월 15일 주민자치위원회 식대비 일부를 업무 추진비로 냈습니다. 아니 식당 중에 본인이 내가 참여하겠다 25만 원. 본인이 얘기하고 카드를 줬으니까 그래서 다 박수 치고 그랬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임원과 고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 자신의 집 근처에서 25만 원 이상을 여러 차례 쓰기도 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관할구역의 현안 업무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경우에만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주관회의에 찬조금을 업무 추진비로 낸 겁니다. 그 개인의 명의가 아니고 이분들 전체의 어떤 명의로서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걸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유권자에 해당한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그 공직선거법이랑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로구 의장은 구청 행사에 기관 대 기관으로 참석했다며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업무 추진비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의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업무를 하는 동직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였고 일부 주민자치위원이 동석했다며 업무 추진비 규정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소식입니다. 일부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특별 사면과 복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낙하산 공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의 구청장 15명은 최근 대통령실 등에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8.15 광복절에 특별 사면과 복권해달란 내용인 걸로 전해집니다. 서울의 한 구청장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안타까워 해당 건의서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진다면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라는 점에서입니다. 만약 특별 사면과 복권이 될 경우 다른 정당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낙하산 공천이 걱정거리입니다. 지역을 전혀 모르는 인물이 보궐선거 후보가 될 경우 이번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세계지역위원회 고문당과 권리당원 등이 모여 낙하산 공천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강서구민의 그 어떤 고충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냥 틈만 주어지면 기웃거리는 일부 인사, 낙하산 인사가 이야기가 들린다. 단호히 말씀드린다. 일부 인사, 낙하산 인사 결사 반대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겪고 있는 내홍을 어떻게 풀지 지역 정치권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IB, 이 국제 바칼로레아 제도 들어보셨습니까? 이 스위스 국제학교 협회와 유네스코가 협력해 개발한 국제 인증 교육 과정인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IB 과정을 통한 대학 입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40개 가까운 학교가 IB 과정을 시범 도입할 예정인데 실제 입시 제도와 연결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68년 스위스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인 국제 바칼로레아. 2023년 현재 160여 개국 5,400개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7세부터 19세까지 초중고 전 과정을 아우르는데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과목을 논술과 서술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주입식 교육을 벗어난 공교육 강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 입시입니다. 수업 평가 모델의 혁신의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IB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한 수준에서 대단히 체계화된 수업 평가 모델이고. 서울시 교육청은 IB 과정과 국내 입시 제도의 연결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이 결정한 IB 과정 시범 도입 학교 37곳 모두 초등학교와 중학교입니다. 혁신적인 수업 평가 모델로서의 성격은 사라지고 변별의 도구로 이렇게 외소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먼저 한번 정착을 하자. IB 과정이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면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은 수능 최저 등급을 따지지 않는 학교로 한정됩니다. 때문에 시교육청은 우선 고교 학점제 정착과 이에 따른 대입제도 변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어났던 일련의 여러 사태 때문에 약 대입의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차분하게 요거를 준비하면서 하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과정인 DP는 잠시 유보를 하고. 다만 최근 국회에서 IB 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적용 시점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 신입생이 되는 2027년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등교육의 IB 제도 도입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중구의 신당역과 청구역 일대가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세 곳의 특별계획 가능 구역과 건축물 높이를 최대 90m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신당역과 청구역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9만 9천여 제곱미터. 신당역 일대는 일반 상업, 청구역까지 5노변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신당역 일대는 최대 90m, 다산로변은 70m까지 건축물 높이가 허용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600제곱미터 이상은 35곳으로 각 지역에 맞는 최고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구단위 계획의 골자는 특별계획 가능구역 지정입니다. 청구역을 중심으로 양쪽 9천여 제곱미터와 신당 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향후 통합개발이 추진되면 다산로변 안쪽인 3종 주거지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최대 90m까지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공부지가 함께 개발돼 주택 공급은 물론 주차장,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도 만들어집니다. 현재의 저층으로 높이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더뎠던 곳들이 이제는 높이가 20m씩 완화됨으로써 지난 과거보다 훨씬 더 여건에서 개발의 수요가 발생할 걸로 보고 또 빠르게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산로변은 중구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최근 신당 19역과 모아타운 등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설명하고 오는 8월 정식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강서구 소식입니다. 이 마포구에 들어설 예정인 신규 소각장을 통해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소각장을 광역화해 함께 쓰는 방안이 무산돼서인데 이 대안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시가 운영하는 소각장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서울 강서구는 그동안 이 시설을 증설해 함께 쓰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부천시와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런데 부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부천시는 해당 자원순환센터를 광역화하는 방안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부천시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왜 외부 쓰레기까지 여기서 처리를 더 해야 되느냐. 강서구는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눈을 돌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기존 마포 자원 회수시설 부지에 새로운 광역 소각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서구는 이 시설을 짓는 비용의 일부를 대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마포구 주민들이 새로운 광역 소각장을 짓는 걸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입니다. 강서구청 측은 마포 광역 자원 회수 시설을 이용하는 거 말고 지역 내에 짓는 등의 다른 방안은 현재로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성동구가 오는 10월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9월에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박람회형 축제를 열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문화 사업을 펼칩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달할 수 있을까? 성동구가 오는 9월 크리에이티브 성수를 7일간 엽니다. 문화 콘텐츠, 혁신 기업이 몰려있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박람회형 축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콘텐츠를 위한 디지털 기술인 CT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CT를 알리기 위한 박람회는 물론 공연, 전시, 패션쇼 등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성동구의 스마트 문화 도시를 알리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7월 말 공개합니다. 지역 주민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고 구의 각종 스마트 정책을 홍보하게 됩니다. 성동구가 스마트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칩니다. 이를 위해 성수 아트홀에서 추진 사업들을 지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스마트 문화도시로 지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각종 스마트한 기술을 통해서 문화적인 향유, 기회를 우리 구민들께 더 널리,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스마트 문화도시 비전입니다. 구는 올해 하반기 스마트 문화 편의점, 청년 크리에이터 성장 플랫폼 구축 등 12개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는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도시로 선정하면 향후 5년간 2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이달부터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중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이끌었던 뿌리 산업을 주제로 잡았는데요. 인쇄의 1번지라는 명성과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개발이라는 변화를 앞두고 있는 중구 인쇄골목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네, 먼저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바쁜 걸음을 옮기는 서울의 중심 중구. 을지로와 인현동, 충무로와 필동 일대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인쇄 골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활자 인쇄 업무를 다룬 관청인 주자소. 퇴계로 극동 빌딩에 세워진 표석이 600년 중구 인쇄문화 역사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1983년 장교동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500여 개의 인쇄 공장은 인현동으로 모여들고 인현동 인쇄 골목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여기가 되게 유명한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히 제가 강했죠. 그냥 그래도 뭐 없는 돈 막 마련해가지고 뭐 그때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80년대 후반 올림픽 그 당시가 제일 호황이었었어요. 88 올림픽. 호황기를 누리던 90년대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인쇄 산업 환경이 변하면서 업계에선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인쇄로 자구책을 찾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현동 인쇄골목에 자리한 인쇄 업체는 대략 5,500곳. 대부분이 인쇄 공정을 나눠 협업하는 형태의 영세 업체들입니다. 여러 업체가 함께하면서 발전하는 형태를 띤 인쇄골목. 하지만 세운상가와 주변을 포함한 일대를 재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인쇄업 종사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인쇄업체가 많잖아요. 근데 이 업체들을 어떻게 좀 정부에서 좀 관리를 하고 어떻게 좀 한 군데 몰려서라든가 아니면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면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개발 쪽으로만 하고 인쇄소들은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안 세워주고 이렇게 그냥 개발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제가 바라는 거는 인쇄센터라는 그런 건물을 하나 크게 해서 거기에 뭐 입주를 하게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600년 명맥을 이어온 중구 인쇄골목. 활자 인쇄 문화의 역사와 뿌리 산업 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중구 충무로 을지로 일대 인쇄거리는 긴 세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도심 제조업 현장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운지구 통합개발 추진에 인쇄업 종사자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데요. 특히 이주 대책이 중구 인쇄거리의 산업집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네, 이지원 기자가 중구 인쇄거리의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중구 인쇄거리의 가장 큰 특징은 다품종 소량 제품 생산입니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공정마다 특성에 맞는 업체가 참여해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기획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제품을 수주하고 색감, 글자 형태 등 전체 디자인을 원청과 함께 결정합니다. 후에는 CTP 공정을 거칩니다. 디자인을 디지털 정보화해 이를 알루미늄판에 새겨 인쇄판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인쇄판을 만드는 경력만 40년, 해당 업체를 20년째 운영 중인 임용병 대표. 작업을 설명하다 성동구 성수동을 다녀온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최근까지 인쇄골목이 형성됐던 성수동이 개발로 변한 모습에 대한 소회였습니다. 우리도 조만간에 중구가 성수동처럼 우리도 또 전 모델을 본 걸 느껴서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중구의 미래로 보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중구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쇄판은 인쇄업체로 넘어갑니다. 디지털화된 인쇄 정보가 하나의 인쇄물로 만들어지는 현장입니다. 한증막 같은 일터에서 한 장 한 장 분량이라도 나올세라 9명의 작업자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인쇄기계 한 대 가격만 15억 원. 재개발로 이전을 한다면 이전 비용만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전도 쉽지 않은 선택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50년째 인쇄업을 하고 있는 조태륜 대표는 가장 힘들었던 IMF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의 불안함을 내비칩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IMF보다 좀 더 심하지 않나. 그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3, 4년 동안에 음출이 있다 좀 뭐가 좀 기재가 좀 필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네요. 그래서 뭐 재개발이다 뭐다 좀 상당히 좀 나와갖고 좀 상당히 좀 뭐랄까 막막하다랄까요. 인쇄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팅을 해야 하는 제품은 다시 다른 업체로 넘어갑니다. 장인어른이 하던 코팅 업체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서동열 대표는 인쇄업계에 인생을 걸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시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재개발로 언제 어디로 업장을 비워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냥 앞이 아예 안 보이죠.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정책이 자꾸 바뀌잖아요. 왜 이렇게 혼돈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필요한 공정만 20여 가지. 20여 곳의 업체가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최종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시는 충무로 을지로 일대를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흥지구 내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서울 메이커스 파크와 인쇄 스마트 앵커 조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해당 업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현재 산업군을 형성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장과 중구청장이 바뀌면서 기존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인쇄 종사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스마트앵커나 서울 메이커스 파크 정도가 이제 대안으로 이제 일단 만들어졌던 것인데 그조차도 지금 2022년 작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저희 인쇄업계로서는 상당히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안내 인쇄 관련 업체는 5,500여 곳으로 종사자만 14,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95%는 사업장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고 85%가 5인 미만의 영세업체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내일도 모레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개발해야 되니까 나가라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요즘 자치구마다 노인을 위한 건강지원 사업이 다양합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확산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더욱 우려됐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정책 가운데 시니어들의 마음과 몸의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이 강북구 상박산 시민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했는데요. 강북구를 담당하는 운현선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운현선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북구 통신원 운현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마다 젊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이 시니어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은 드문 편입니다. 강북구에서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힐링 프로그램이 열려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노인 인구가 유독 많은 동북 4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적, 정서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시니어들에게 팬데믹의 영향으로 장기간의 외부 활동 제한으로 인해서 심신의 건강 상태가 더욱 염려되는 지역 시니어들을 위한 마음과 몸의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이 지난 7월 6일 강북구에 위치한 삼각산 시민청 1동 활짝 라운지에 열려 가보았습니다. 네, 사실 이 젊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축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열리고 있습니다. 반면 시니어를 위한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은 좀 생소한데요. 프로그램 내용도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모두 1, 2부로 4시간 동안 진행된 시니어 힐링데이 나를 돌보다 프로그램은 1부 마음을 돌보다, 2부 몸을 돌보다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어요. 1부 마음을 돌보다에서는 박예령 어르신 스토리텔러가 경옥이란 그림책 읽기로 시작을 해서 백화연 그림책 운동가의 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여행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경옥은 이명환 작가의 자서전적인 글과 그림으로 꿈을 잃지 않았던 고단하지만 아름다웠던 엄마 경옥의 삶의 이야기로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백화연 그림책 운동가의 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여행은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그림책들을 소개하고 읽어주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시니어들의 마음 힐링을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독서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이 1부 마음을 돌보다 프로그램은 또 시니어들을 위한 그림책을 통한 힐링 시간이었다면 2부 몸을 돌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또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2부 몸을 움직여서 치유하는 소마댄스 강사인 윤호정 강사가 진행한 몸을 돌보다 프로그램은 가벼운 댄스로 시작을 해서 격렬한 움직임 그리고
사랑해, 좋아해, 고생했어, 고마워 등 나를 위한 단어를 쓰고 서로 격려해주며 몸을 움직이는 사이에 힐링을 가져오게 되어 서로 부둥켜 안고 좋아하고 벽을 허물고 서로를 알아가는 치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1시간 30분간을 소마 댄스를 한 후에 서로 대화하는 시간들은 정말 귀중한 몸과 마음의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네, 통신원께서도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니어들의 반응과 함께 또 참여한 소감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사전 신청한 55세 이상의 시니어들 20여 명이 함께한 나를 돌보다 프로그램은 손주들에게나 읽어준 그림책이 시니어들을 위한 그림책이 있다는 것도 생소했고 그림책이 주는 감동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은 포기한 이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인 시니어들의 마음의 공허함을 충분히 대변해준 그래서 마음이 어느 정도 힐링된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몸을 힐링한 소매틱 댄스가 뭔지도 몰랐는데 몸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몸과 마음의 힐링을 얻는다는 주제로 시작된 소매틱 댄스는 오래간만에 자신을 내려놓고 몸의 움직임을 통해 충분히 힐링을 가져온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소감 등을 둘, 셋이 말하는 과정에서는 눈물을 흘리거나 웃으며 자신의 좋았던 점을 상대에게 말하며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힐링한 나를 돌보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시민기획단 민경희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동북사구에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들이 정서적 혹은 또 예술적 어떤 문화적인 감흥을 느낄 만한 프로그램들은 그다지 많이 접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를 시기를 보내면서 특히나 시니어들이 주변에서의 죽음이나 또 그 외에 특별히 긴장하고 그 시기를 넘겼던 세대들이라 이미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삶의 어떤 그런 힘든 순간에서 좀 벗어나서 몸도 마음도 좀 다 내려놓고 힐링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자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시니어들을 위한 건강과 힐링 프로그램이 강북구 삼각산 시민청에서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와 생활 변화상을 짚어보는 기획 다큐 서울동행 순서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순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인쇄 골목이 자리한 중구 인현동을 조명했습니다. 네, 모처럼 여유 있는 주말 함께 동행하시죠.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광복 이후 1970년대까지 서울에서 인쇄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장교동, 현재의 을지로 일대였습니다. 1983년 장교동 재개발 사업이 착공되면서 인현동으로는 많은 인쇄업체들이 이전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금속 활자를 만들어 책을 찍어내던 주자소는 중구 인쇄골목의 시초로도 꼽히는데요. 현재 이곳에 자리한 표석이 그 옛날 이 자리에 주자소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쇄골목은 을지로 3가역 명보 아트홀에서 마른 내길을 따라 중구청에 이르는 1.5km 구간입니다. 인현동 인쇄골목이 형성된 1983년부터 40년 가까이 인쇄업에 종사해온 산증인을 만나보러 갑니다.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된다고 그러니까 발 빠른 사람들은 이제 이쪽으로다가 이제 한두 명씩 한두 업체씩 이제 왔는데 제일 먼저 온 골목이 이 골목이에요. 인쇄소들이 이제 하나 둘 이제 들어오면서 여기가 이제 인쇄 1번지가 된 거예요. 글씨를 사람들이 따붙여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컴퓨터로 하고 그러니까 사람 100명이 할 일을 뭐 사람 한두 명이 지금은 다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중구에 자리한 인쇄소는 약 5천여 곳 됩니다. 하지만 과거 빽빽하게 인쇄소가 들어찼던 자리에는 빈 점포와 카페, 음식점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 영세한 업체들이에요. 대부분이 혼자서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 하나를 두고서 한다든가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분들은 조금 있으면 다 그냥 뭐 접을 그런 상황인 그런 정도 일이 그렇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자꾸 이 지역도 조금씩 축소가 되고 이 지역이 인쇄업체가 자꾸 축소가 되고 다른 업종이 자꾸 들어오고 낡은 기반 시설과 쇠퇴하는 산업이라는 이중고속. 일대 재개발 소식은 인쇄업 종사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쇄업을 자꾸 여기를 좀 보존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자꾸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쪽 인쇄업체를 좀 보존을 해줘가면서 개발도 하고 또 인쇄업 하시는 분들도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로같이 얽히고 설켜 있는 골목에는 옛 역사와 풍경을 담고 있는 인현시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터줏대감도 만나봐야죠. 1967년도에 이 뒷골목이었는데 자연 발생 형성됐어요. 수산물, 야채, 과일, 유명해 잡화, 식품. 근데 이제 여기가 전부 뒤쪽에는 전에 1번 집이었어요. 전부 1번 집. 그 1번 집이 이제 인쇄소가 1983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가정집이 하나 둘씩 없어졌죠. 200m 남짓한 시장 골목엔 63곳의 점포와 15곳의 인쇄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60년 세월이 스며 있는 골목에 시장의 나이만큼 연세 지긋한 사장님들의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일반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중구의 시내 가운데에 이런 데가 있어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보면은 옛날 과거하고 지금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풍이 지금 살아있는 데가 아직 많죠. 건물 자체들도 그렇고. 밤이 찾아오면서 인쇄골목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인쇄업자와 산발이는 사라지고 골목엔 간이 테이블이 놓이고 조명 등이 켜집니다. 시대의 흐름 속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인현동. 수십 년 켜켜이 쌓아온 인쇄골목의 명성과 역사를 어떻게 이어갈지 우리의 고민과 숙제도 함께합니다. 네, 한 주의 서울 소식을 전하는 위클리 서울입니다. 네, 미신고 영아 사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사정상 키울 수 없는 아기를 맡기는 이른바 베이비박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악구 베이비박스엔 지난 8년간 1,418명의 영아가 남겨졌는데 이 중 출생 신고를 마친 아이는 4명 중 1명꼴입니다. 같은 기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000명이 넘는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병원 밖 출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HCN 김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기 영아 보호 상담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관악구의 한 교회. 소위 베이비박스라 불리는 이곳에 지난 8년 동안 1,418명의 아기가 남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373명이 원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입양기관에 보내졌습니다. 나머지 1,045명은 미아로 신고된 뒤 대부분 보육시설로 갔는데 이 경우 출생 미신고 아이로 남습니다. 입양 대기 아동들이 있거든요. 그 입양 대기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아이를 갖다 일시적으로 맡아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이렇게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숫자는 2,236명에 달합니다. 아이를 낳고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을 했거나 어린 미혼모와 난민 등이 대표적입니다. 복잡한 절차 탓에 신고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출생 신고를 하려면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병원 밖에서 홀로 출산을 하면 법원을 통해 친모라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밖에서 난 경우에는 엄마인 걸 입증해야 되니까 이제 유전자 검사하고 법원의 결정만 받아야 출생신고할 수 있으니까. 민간 아동 보호단체들이 2018년부터 3년간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이는 324명.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으로 집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이 그 사실을 반드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이른바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에도 불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김윤욱입니다. 네, 화제를 바꿔 이번에는 즐거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더위를 피해 한강 수영장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수영장마다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맞는 수영장, 과연 어디일까요? 네, 딜라이브 이상범 기자가 소개합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한강 야외 수영장은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물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올해 개장한 한강 수영장은 4곳. 수영장은 비슷비슷하지만 특징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다면 광나루 수영장을 추천합니다. 물놀이 놀이터가 설치돼 있어 아이와 함께 더위를 피하기에 제격입니다. 뚝섬 수영장은 대형 워터파크에서나 있을 법한 유습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1m, 길이는 220m에 달합니다. 구명조끼나 튜브를 착용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 최고였어요. 수영장 넓어갖고 재밌었어요. 또 뚝섬 수영장은 태양욕을 즐기는 선텐 공간도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잠원 수영장은 넓은 부지 면적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강 수영장의 이용 요금은 성인 기준 5,000원, 만 5세까지는 무료로 비교적 저렴한 수준입니다. 물이 깨끗하다. 사람이 많다. 매력이요? 가깝다. 비용도 많이 크게 안 들고 애들 놀기도 잘 돼 있어가지고. 물놀이가 다소 밋밋하다면 수영장마다 놀이기구가 비치돼 있지만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매점,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은 대동소이합니다. 한강 수영장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네, 주민을 대표해 선출된 지역 일꾼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갑니다. 1년간 의정활동에 얼마나 집중했고 또 주민을 위해 일했는지 되돌아볼 시간이기도 한데요. 당선장을 받고 구민들과 약속했던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알찬 휴가 계획 세운 만큼 안전하게 여름휴가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